자, 이제 배서양도가 어떤 개념인지 느낌은 좀 오시죠? 배서양도라는 게 배서한다는 게 내가 귀하에 적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뒤 배설안에다가 그 기재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음을 이렇게 받아서 장부에 적어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린 대변에 이제 받을 어음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 배서양도를 볼 건데 배서양도 보기 전에 예를 가지고 하나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어음이래 죄송해요.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B 회사에게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차변에는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고 그리고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앞 시간에 제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물건 사와서 그날 돈 안 주고 어음을 발행해 주면 나는 그날 돈 안 줬으니까 채무죠. 그럼 우린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져봤더니 원재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매입 채무인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만기되면 B라는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런데 B 회사에게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하면 상황이 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위에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준 거고 아래는 어음 발행한 게 아니라 과거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든 원재료 구입한 건 똑같은 거죠.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적혀 있었고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럼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었겠죠. 그럼 이때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을 때 A 회사한테 갚아야 한다 적혀 받을 거다라고 적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A 회사에 받을 어음을 넘겼으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써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차이 이해가시나요? 이 두 개의 차이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 조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B 회사에게 그럼 비품 100만 원 구입하고 어음 발행하다라고 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비품을 산 거예요. 그냥 시험에서는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비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프로젝트 이런 에어컨 이런 거 비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이 거쳐서 쓰는 거. 1년 이내 쓰는 볼펜 이런 건 소모품이고 1년 이상이 쓰는 건 비품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비품 100만 원이다. 그럼 대변에 어음 발행했어요. 어음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데 상품 원재료가 아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이때는 미지급금이다
B라는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아닐 때 둘이의 차이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B 회사에게 B품 100만 원 구입하고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라고 하면 지금 얘하고 똑같은 조건인 건데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인 경우에요. 자, 그럼 비품을 샀어요. 100만 원. 자, 그럼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될 거냐? 지금 여기에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과거에 썼던 거 지우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로 어음 받았다면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럼 이때는 받을 어음을 쓰는 거예요. 받을 어음. 그리고 이 받을 어음은 A 회사한테 받을 거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이걸 넘겼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지워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배서양도는 내가 미수금 적혀 있었으면 미수금 지우는 거고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 적었으면 받을 어음을 지우는 역할인 거예요. 지금 얘 둘이는 발행할 때에 장부에 처음 쓸 때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적혀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장부의 원리는 처음 적을 때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걔를 제거할 때는 이제 그 다음 판단은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적혀 있던 곳에 반대쪽에 쓰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안 쓰면 그 금액이 장부에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넘겼는데도.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 있죠? 지급어음 미지급금이라고 쓴 거. 얘네들 만기되면 우리 돈 줘야 될 거잖아. 그럼 대변에는 돈이 우리 연결된 통장에 돈 빠져나갈 거예요. 대변에는. 그럼 차변에는 지급어음 쓴 거는 차변에 지급어음으로 지워질 거고 미지급금 쓴 거는 미지급금이 지워질 거예요. 얘는 지금 처음 쓴 거잖아. 발행할 때. 그러니까 이때 결정된 거는 만기되면 거꾸로 우리가 돈 주기 때문에 반대로 차변에 가서 이 계정 과목들이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제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비품 판매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했으면 미수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처 선택도 어음 발행 회사의 거래처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와요. B 회사에게 B 회사의 원재료 외상 매입 대금 100만 원을 A 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다. 이렇게 그냥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제품 매출할 때는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받을 어음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입하면서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B라는 회사 거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걸 갚기 위해서 이거 줬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은 B 회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A 회사 받아 보관 중인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갚았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올 거고 얘는 배서 양도 넘겼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가는 분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지금 이 위에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은 과거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음을 배서양도 하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B라는 회사 거가 사라진다. 이렇게 거래처를 유의해서 쓰시면 되겠죠. 예를 봤을 때 외상 매입금은 B 회사 거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받을 어음 주는 건 A 회사 거 줬기 때문에 지우는 거다. 이렇게 자기 거래처 짝지를 정확하게 찾으시면 돼요. 이게 배서 양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할 때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 받을 어음이 대변에 나가고 있죠. 어음의 추심 하니까 대변에 나갔죠. 지우고 차변에 추심 수수료 빼고 받는 거.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니까 팔아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웠죠. 그리고 차변에 할인료 빼고 받았고, 또 어음의 배서 양도, 그래서 다른 사람 넘겼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 지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 어음의 부도는 쉬워요. 부도 났으면 당연히 어음 못 받게 되었으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어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냥 돈 못 받게 되었다고 울고 슬퍼하고만 있을 건가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그죠? 우리는 무조건 그 회사가 돈 있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단돈 얼마라도 다 받아내려고 뛰어들 거잖아. 그 회사에 있는 물건 모든 거 다 경매 넣고 민사상 어떻게든 해서 돈 받겠죠.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받을 어음 A라는 회사 거 100만 원 지우고, 다음 차변에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부도 났으니까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도음과 수표는 여러분들이 문제 봤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그 거래처 어음의 거래처 A가 부도가 났대. 그럼 부도 났으니까 지우고 차변에 부도라고 치면, 얘 부도라고 치면 부도음과 수표 계정 과목 제대로 된 거 얘밖에 안 보여요. 엄청 찾기 쉽죠? 문제 대놓고 부도 났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도 꼭 거래처를 써야 돼요. 자, 이 말했죠. 부도 났다고 해서 울고 슬퍼할 게 아니라 이 회사한테 남은 돈 받을 거잖아. 그러면 부도가 나서 이제 매출채 것처럼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얼마 받을 거라고 이 회사한테 받아야 된다고 적어놔야 될 거잖아.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거래처를.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당좌 자산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지금 부도 어음과 수표로 계정 과목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 받을 어음을 지우고 얘를 부도 어음과 수표로 바꾸는데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인 거예요. 언제 받을 줄 모르는 걸로.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자산의 분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른다고 했던 그 분류 있죠. 그 분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불어났다고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언제 받을 줄 모르는 걸로. 그럼 어디한테 받아야 된다고 금액은 꼭 써둬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 행동을 지금 받을 어음 차변에 적혀 있던 걸 지우고
얘를 쓴 거는 계정 과목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계정 과목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지우면서 그 자리를 얘가 채워 넣는 거예요. 장부에 얘 적혀 차변에 있던 애를 대변에 써서 지우고 얘를 채워 넣는 건데,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걸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한다라는 거는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후에 나중에 뭐 타계정으로 대체, 유동성 대체 이런 표현 쓸 건데, 그런 건 이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뀌었다라고 혹은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대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볼까요? 먼저 우리 뭐 외상 매출금은 정말 별거 없죠.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로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썼다가 이 돈을 받게 되면 지우기 위해서 대변으로 간 거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은 거고, 받을 놈도 똑같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걸로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썼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추심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관비인 800번대를 사용할 거라고 한 거고, 지금 우리 책에서는 거래처를 안 적어놓고 이름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적혀 있는데, 이 받을어에는 당연히 다 거래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배서 양도는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어음이 간 거고, 근데 차변은 뭐 원재료 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상품 산 거에 외상 대금이면 외상 매입금을 지우기 위해서 온 거고, 할인을 했을 때는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 회사가 매출로 인해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팔아서 손해 보는 게 영업 활동일 리가 없겠죠. 만기까지 있으면서 관리비로 쓰는 건 판관비로 쓰는 게 맞는데, 그건 영업 비용인 건데, 추심 수수료는 영업 비용인 건데, 그런데 이걸 팔아 가지고 손해 보는 건 영업 활동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돼요. 얘는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번호대를 특별하게 말 안 하고 계정 과목을 또 올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도에서는 부도원가 수표 계정 과목 찾기 엄청 쉽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거래처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부도까지만 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재산이라도 있으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 이제 공부하려고 대손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을 아예 못 받는 거. 자, 이제 곧 공부할 게 대손이에요. 대손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이제 빌려가거나 외상으로 하거나 그랬을 때 이 대자는 대신하다 때 대자가 아니고 대여하다 때 대자, 밑에 견자가 붙어 있는 한자 있죠. 걔가 대여하다 때 대자예요. 뭔가 빌려줬는데 손해를 봤다는 건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돈 못 받는 것도 대손이라고 하고, 외상으로 물건 줬는데 그 돈 못 받는 것도 대손이라고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떼였다고 표현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게 대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못 받게 된 돈들을 장부에 기록해두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했어요. 100만원. X1년도 우리가 매출할 때
그리고 외상을 해서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회사가 X2년도 파산을 했어요. 파산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장부의 자산으로 적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지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가 쓸 계정 과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외상 매출금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도 당좌 자산이에요. 저와 같이 계속 상품 원재료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당좌 자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길어요, 당좌 자산이. 아, 미안해요. 유형 자산이 더 길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자산 끝나면 거의 다 끝나요. 하면서 제가 계속 부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채는 금방 넘어가요. 그럼 자, 지금 자산이 대변에 왔다는 건 자산을 감소시킨 거죠. 지금 얘 지우는 거잖아. 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의 유출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나요? 지금 돈 못 받게 되어서 지금 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산의 유출이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다.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이 생겼는데 들어오는 거 없다? 그게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도 돈 썼다 그냥 하고 끝나는 거 있죠? 밥 먹고 돈 쓰든 놀이기구 타고 돈 쓰든 다 비용이잖아요.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비용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손 발생 시 비용 처리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은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기타 채권 나중에 공부할 일단 우리 먼저 공부했던 미수금이나 아니면 단기 대여금, 뭐 장기 대여금 이런 돈 빌려준 돈에 대한 것들을 못 받게 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얘는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정 과목 이름으로 보면 되는데, 얘는 판관비고 800번인데 얘는 영업외 비용인데 계정 과목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번호로 기억하실 필요는 실기에서는 없고 이론에서는 기억하시고, 실기는 필요 없지만 이론에서는 대손 발생했을 때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은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위에는 대손상각비라고 써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써야 돼요? 지금 이 분계는 여기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계정 과목 보면 되잖아. 매출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 틀은 이해가시죠? 얘를 지우는 경우는 돈이 들어와야 정상인 건데 돈이 안 들어와서 못 받게 되어서 지우면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예요. 자, 얘 둘 이해가시나요? 이해갔나요? 자,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는 그 회계 기준상에 모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 자, 여기에 어떤 모순점이 발생하냐면
제품 매출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수익이에요. 영업수익. 대손상각비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지금 비용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얘는 X1년도에 예를 들어 12월 달에 물건 판 거에 대해서 수익 인식한 거에 대해서 X2년도 2021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하지가 않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죠? 이건 지금 2020년도에는 매출이 이만큼 되고 그래서 이익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올해 다 못 받게 돼 가지고 올해는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익이 작거나 손해가 나오는 그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러면 경영 성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참 많은 부도와 파산과 회생과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회사 들어가시면 나중에 대손의 달인이 되실 거예요. 달인이. 자, 그럼 자 우리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말로만 대비하는 거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건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충당이라는 말은 모아둔다는 거예요. 모아둔다는 의미예요. 충당이라는 건. 그럼 충당금이니까 모아둔 돈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니까 대손 당할 걸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쓰게 될 거예요. 이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자기 대손 추정률만큼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매출이라고 써뒀는데 해뒀는데 이 돈 중에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 돈만큼 모아두고 미리 대손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못 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추정인 거죠. 추정. 근데 얘는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 들어가려고 우리 사업 보고서 같은 거 확인하고 면접 보러 갈 때 보면 대손 충당금이 다 나와요. 우리 다트 그 공시 시스템 보고 많이 면접 들어가는데 기업 들어갈 때 거기 사업 보고서 보다 보면 대손 충당금은 어느 기업이든 다 설정을 해요. 법인세법에서 대손 안 당했는데 비용 인정해 주거든. 세금 작게 나와서 무조건 설정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럼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이 지금 이 대손 충당금 같은 거예요. 그럼 내년에 못 받을 거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교재 지금 52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서 보면 되는데 죄송해요. 커튼 조금만.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잔액비례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잔액비례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자, 잔액비례법은 설정하는 방법이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추정액이 나오게 돼요. 얼마 대손 당할지 대손 추정액이 나오게 되겠죠. 죄송해요. 대손 충당하면 대손 추정액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대손 추정액을 우리가 설정을 해두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책은 매출 채권만 가지고 하는데 저는 기타 채권까지 두 개 다 설명할 거예요. 우리 책은 지금 매출 채권만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타 채권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한다는 건 지금 기말에 하는 건데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정만큼 설정하는데 얘는 제가 기말 채권자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채권별 각각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미수금 따로, 단기대여금 따로, 장기대여금 따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1억 원이 있고 그리고 대손 추정률이 1%라고 하면 그러면 1억 원에 1%를 하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100만 원을 12월 31일 날 얘가 X1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X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 죄송해요. 차변에 대손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라고 미리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외상 매출금이니까 이렇게 쓰고 근데 지금 우린 실제 대손 당한 거 아니니까 채권 줄일 채권이 없잖아요. 아직 대손도 안 당했는데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를 써두는 거예요. 얘를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얘는 지금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 1억이 있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미리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9,9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제가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는 외상 매출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건 외상 매출금인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얘는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뭐냐면 얘 위치는 대변이에요. 먼저 첫 번째 대변 계정인데 대변에 있는 계정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부채, 자본, 수익. 그죠? 근데 얘는 걔들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머리 끌어올려서 우리 지금 이 파란색 책으로 스마트A 처음 입력할 때 대손 충당금이란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화요일이었어요. 맞나?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154페이지.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나요? 외상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 적혀 있는 애. 154페이지에 보면 보이시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 820만 원인데 82만 원 못 받을 것 같아라고 쓰라고. 근데 얘 지금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썼죠? 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얘는 자산인데 장부의 원리에서는 얘를 줄여주려고 그러면 반대쪽에 있어야 줄여줄 수 있어요. 장부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자산 외상 매출금이 820만 원인데 이 금액만큼 못 받아서 이 금액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금액을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죠. 그래서 장부에서는 줄여주기 위해서 얘를 대변에 둔 거예요.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플레임이에요. 차감적 계정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플레임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거예요.
그럼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차감적 평가 계정 이 표현. 이거는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차감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지금 대변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산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장부에서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장부하고 다른 거죠.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죠.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차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적어놨죠. 근데 장부에서는 이런 원리를 쓰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 쓰면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 원리인데, 얘는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얘 대손 치면 와 많죠. 자기 짝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다른 짝지를 쓰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할 때에 자기 짝지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는 꼭 이 번호 안 쓰면 틀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번호를 대놓고 쓸 거예요. 지금 얘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안 쓰면 틀렸다는 거지 번호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얘는 꼭 자기 짝지가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번호를 선택 안 하고 다른 번호 선택 안 하고. 지금 외상매출금 했죠.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 할 때에 외상매출금 짝지인 얘 안 쓰고 다른 애 쓰면 틀렸다 그 이야기를 제가 번호를 대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지를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외상매출금 짝지 거 써야 된다. 그 뜻으로 저는 표현할 때 그냥 번호를 대놓고 써버린 거예요. 꼭 이 번호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자,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애예요. 내가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애예요. 수익과 비용은 내년 되면 옛날 이야기로 사라지는 거, 추억이 되는 건데, 작년에 연봉이 1억이었는데 옛날에 추억이, 지금 연봉 얼마에 1,000만 원. 나의 현실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건 수익 비용이고, 그죠? 나 작년에 집 샀는데 안 팔았으면 집은 아직도 있는 거죠. 자산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우려면 내가 반대쪽에 넘겨서 지워지는 거예요. 얘는 대변에 장부에 기록이 되어서 계속 있을 거예요. 자산이 번호도 109번이니까 자산 번호 되죠. 얘는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이제 한 가지 기준을, 또 새로운 기준을 기억하세요.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리의 반대쪽에 나타나면 자산을 줄여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인 거예요. 줄여주는 성격, 자산의 금액을 낮춰주는 성격. 부채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얘 성격은 부채예요 라고 말하는데 대변에 안 있고 얘가 차변에 있어. 그러면 부채를 줄여주는 성격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장부에 쓰면은 그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그냥 들어서 보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 돈이 왜 이리 많아? 자, 그래서 생략하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장부에 하나만 썼기 때문에 내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억이라고 들어와 있죠. 1억이라고. 그런데 이걸 제가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장부에 쓰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짝지로 100만 원을 쓰게 되면, 그러면
내 재무 상태표는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 자산이 지금 9,900만 원으로만 나오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게 돼요. 자산이니까 자산 분류안에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9,900만 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이 자산이지만 자산을 줄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방금 예를 쓰면 그럼 차감 계정은 지금 제가 장부했을 때는 대변에 지금 이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순액을. 그럼 이게 차감 계정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지금 제가 이 분계를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의 차이가 이거죠. 하기 전에는 얘만 있고 대변에 얘만 딱 깔끔하게 있잖아요. 방금 제가 지워버리니까. 그랬다가 그 분계를 하는 순간 차감 계정을 아래쪽에 달고 있으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대변이니까 쓴다면 차변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X1년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설정을 기말에 해둔 거예요. 그럼 이제 X2년도에는 이 금액이 내 장부에 적혀 있겠죠. 지금 이대로 다음 연도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다음 연도에. 그런데 이제 X2년도에 그래서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손 발생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또 벌써 20분 다 됐네. 그냥 쉬었다 합시다. 연달아 세 번 대손 낼 거예요. 쉬었다 할게요.